자, 이번에는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골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굵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세포 골격은 이제 공통적으로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은 좀 더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쓸게요. 세포 소기관의 위치, 그리고 세포 형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뼈대 역할, 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건 세포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렇게 다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각각 세포 소기관이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는지 얘네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세포의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뼈대,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세포 골격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미세소관이 있습니다. 먼저 미세소관을 볼게요. 미세소관. 요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떤 단량체, 단백질 단량체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세소관을 이루고 있는 요 단량체 단백질,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튜블린이라고 해요. 튜블린. 튜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세소관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튜블린 중합체라고 얘기를 해요. 튜블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중합체, 기일달한 중합체더라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세포 중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세포가 있거든요. 특히 정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자를 구성하고 있는 폴이 있죠. 그런 걸 편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모라던가 아니면 뭐 선모를 형성을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세소관 같은 경우에는요. 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세포 내 물질 이동을 하는데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미세소관에 운동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포 소기관 내에 필요한 물질들을 막 운반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 단백질들이 미세소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여기 이제 소낭을 잇고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거 검색하면은 되게 귀여운 그림들이 나와요. 뭐 링크를 한번 나중에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세소관에 있는 뭐 키네신, 디네인,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동 단백질들이 이렇게 이어가면서 막 이렇게 물질을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미세소관입니다. 미세소관의 이제 지름의 크기를 보게 되면 25나노미터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25나노미터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포 골격 중에서 가장 두꺼워요. 가장 두꺼운 거. 25, 가장 두껍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두꺼운 게 바로 중간섬유인데요. 중간섬유라고 하는 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얘는 마치 밧줄처럼 생겨 있어요. 이렇게 밧줄처럼 생겨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밧줄처럼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섬유는요. 얘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얘도 단백질이에요. 미세소관도 튜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중합체를 이루는 것처럼 얘도 단백질인데 그냥 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는 선형의 폴리펩타이드, 선형의 폴리펩타이드들이 이제 밧줄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구조를 우린 중간섬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 선형의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 우리 단백질 1차 구조 기억나시죠? 그냥 아미노산들이 쭉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이제 선형의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선형의 폴리펩타이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케라틴, 들어봤죠? 케라틴 단백질들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중간 섬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케라틴 막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뭐 머리카락에 있는 이런 거.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중간 섬유를 이루게 되고요. 얘의 기능은요. 이 중간 섬유가 분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세포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섬유의 기능은 전체적인, 여기다 쓸게요. 전체적인 세포의 형태 유지.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또 얘는
특이하게 핵 속에도 존재를 해. 라민이라는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를 해서 뭐 핵의 구조도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중간섬유는 한 8에서 12 정도의 나노미터의 길이를, 직경을 가지고 있어요. 미세소관보다는 훨씬 더 얇죠. 그러니까 소관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섬유인데 섬유 중에서 중간섬유와 미세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간섬유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이 미세섬유예요. 미세섬유. 미세섬유는 가장 얇습니다. 그 직경의 길이도 7나노미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느다란 그런 섬유인데요. 미세섬유도 얘를 이루고 있는 그 단량체 단백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액틴. 그치. 근수축할 때 액틴, 마이오신 들어봤죠. 거기서 나왔던 요 친구예요. 미세섬유라고 하는 거는요, 액틴 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미세섬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액틴의 마이오신 결합 부위가 노출되게 되면 뭐 근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뭐 이온이 칼슘이었고 칼슘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구조가 보이게 되면 ATP가 결합돼서 얘네들이 뭐 요거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활주설, 근육 활주설 이런 거 얘기했었던 거 어렴풋이 기억날 거예요. 생명과학 1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액틴 중합체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형성이 되고요. 얘가 관여하는 기능, 방금 말했듯이 근육 수축. 근육 수축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질 분열.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 분열 과정 다 배웠었죠. 자,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먼저 핵 분열이 2개의 딸 핵으로 분열이 돼요. 이 안에 이제 염색체가 2개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상동 염색체가 갈라져서 이렇게 핵이 2개가 먼저 만들어지는 핵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되는데,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되면 동물 세포는 이런 모양으로 세포질이 안쪽으로 함입된다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핵은 이미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함입될 때 관여하는 이 부분에 수축환이라고 하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 이 수축환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미세섬유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질 분열에 관여를 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세섬유가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세포 소기관의 위치라던가 형태라던가 뼈대, 구조를 이렇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세포 소기관은 중심체라고 하는 건데요. 마치 추러스 자른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선생님, 이 중심체 볼 때마다 맨날 추러스 생각이 나요. 추러스 2개가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이렇게 같이 있는 이 구조를 중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심체의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요, 얘도 이렇게 원통형의 작은 이런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다발 형태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원통형의 요 다발, 요거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아까 방금 배웠던 미세소관이에요. 미세소관들이 이렇게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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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를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는 뽕 뚫려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9 플러스 0 구조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9 플러스 0 구조를 해서 하나의 중심립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중심립이 2개가 모이게 되면 중심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중심립 같은 경우, 중심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물 세포에만 존재를 해요. 주로 동물 세포에 존재하고 식물 세포에는 이 중심체의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언제 봤어? 중심체가 2개로 복사로 된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중심체, 바로 세포 분열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 형성에 관여해요.
방추사가 뭔지 잊은 건 아니겠죠, 설마? 여기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동원체 부분에 방추사가 붙어가지고 으악 하고 이렇게 찢어지는 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요런 거. 요게 이제 방추사가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세포 분열에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물질이었는데 그 방추사 형성에 관여하는 그 물질이 바로 중심체가 되더라. 그래서 방추사는 염색체의 이동, 관여를 하는 단백질이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어디 뭐 막구조 찾아볼 수 없죠? 막구조 없어요. 막구조가 없다라는 거,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의 특징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요. 세포벽은 이제 진핵세포, 우리가 동물이랑 식물세포 중에서 어디에만 존재를 하냐면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식물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의 주요 성분은요, 바로 셀룰로스. 셀룰로스라고 하는 다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당류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 이야기할 때 셀룰로스라고 하는 구조성 다당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것이 이제 주 성분이에요. 물론 다른 물질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셀룰로스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세포벽의 전체적인 기능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외부로부터 세포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포벽이랑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세포막에 대한 내용인데, 세포막이랑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들이 박혀 있어서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선택적 막투과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한 말로 반투과성 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모든 물질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로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는 기작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세포벽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포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막연하게 딱딱하게 생겨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포벽이요,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1차 세포벽. 1차 세포벽이 성숙을 하게 되면 이 차 세포벽으로 이렇게 성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1차 세포벽은 얇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들유들해요. 유연해요. 그리고 신축성이 좋아요. 세포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1차 세포벽은 어떤 식물체에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냐면 분열 중인 세포. 아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열 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 세포들이죠. 어린 세포들에서는요, 1차 세포벽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식물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은 1차 세포벽인데, 그 식물체가 이제 늙겠죠. 성숙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성숙하는 과정에서 2차 세포벽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2차 세포벽은 1차 세포벽과는 다르게 굉장히 두껍고요. 단단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세포벽이 발달된 식물세포의 특징을 봤더니 얘는 더 이상 생장을 하지 않고요. 생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분열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즉 분화가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성숙한 식물 세포체에서 발견되는 그런 2차 세포벽입니다. 그럼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밑에다가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요 구조가
인지질을 이중층을 그렸네요. 여기 뭘 그린 거냐면 바로 세포막을 그렸어요. 먼저 여기 안에가 이제 세포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겠죠.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우리가 세포벽이 형성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어린 세포, 활발히 자라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포막 근처에 굉장히 얇은 1차 세포벽이 만들어집니다. 이 1차 세포벽은 세포막에 박혀있는 물질들로부터 만들어져서 셀룰로스 같은 물질들이 침척이 되게 되면 세포막 가까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얇고 유연하게 형성이 되는 게 바로 1차 세포벽이고요.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성숙을 하게 되면, 식물체 자체가 성숙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이 1차 세포벽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근데 1차 세포벽보다 또 세포막에서 물질들을 더 분비를 해서요. 1차 세포벽과 여기가 지금 세포막이라고 그랬죠. 1차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에 또 하나의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좀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된 세포막이 있고, 이 세포막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서, 특수한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서요. 굉장히 두꺼운 층의 2차 세포벽이 만들어지고요. 그 2차 세포벽 윗부분엔 아까 형성되었던 뭐가 이미 있었어요. 그쵸? 1차 세포벽이 있었죠. 여기가 1차.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세포벽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세포막, 그리고 세포막과 가까운 벽이 2차 세포벽,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1차 세포벽이 형성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요, 세포막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의 이동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원핵세포도 갖고 있고 진핵세포도 가지고 있는 이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칠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여기가 세포막. 자, 세포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콩나물처럼 생긴 것들이 거꾸로져가지고 이렇게 두 층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이사이에 이런 물질들이 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콩나물 요 하나를 떼었다 봤더니 얘 이름이 바로 인지질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질을 공부할 때 이미 얘기를 했었죠. 지질에는 중성지방이 있고 인지질이 있고 뭐 스테로이드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말했던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은 중성지방이 약간 변형된 형태의 지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성지방은 원래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세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방산 꼬리 하나가 변형이 되어서요. 이제 친수성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는 물과 친한 친수성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꼬리는 아까 말했던 지방산들이기 때문에 얘는 소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분자 내에서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양친매성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포라는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포라고 하는 환경은 안쪽에도 물로 가득 차 있고 세포 바깥쪽에도 물로 가득 차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물과 물 사이를 구분시켜주는 요 막이 바로 세포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이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물과 노출이 돼야 되는, 물과 친한 부분이 물과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은 물과 친한데 이쪽은 물이랑 안 친하니까 얘 꼬리 부분은 숨겨졌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면, 꼬리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감춰져서 안쪽에 감춰 있고요. 이 머리 부분, 친수성 머리 부분들이 양 바깥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쪽도 물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바깥쪽도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한 친수성 머리들이
양 사이드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이중층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질 이중층.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이 껴져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막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백질인데 막에 껴있는 단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막을 전체를 관통하는 애가 있고 살짝 이렇게 한쪽에만 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얹어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분포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막단백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세포막의 우리 특징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안팎을 구분시켜주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세포 안팎을 구분을 해줘요. 세포막이 있어야지만 이게 아닌지 바뀐지. 우리 교실을 보더라도 문, 벽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게 교실이라는 공간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세포 내의 환경, 교실 내의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게 우리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안팎을 구분을 해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포벽과는 다르게 선택적인 막투과성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막을 투과한다라는 게 막을 통과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무 물질이나 막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투과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자면 물질이라는 것을 출입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 출입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적 막투과성을 다른 말로 우리는 반투과성 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실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막 들어오지 않고 우리 친구들만, 학생들만, 그리고 선생님들만 딱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요,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유동성을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요. 이 유동성을 확인한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세포막 성분에다가요, 다 형광물질을 처리를 했어요. 형광물질이라는 건 이제 형광을 발하는 그런 물질들을 처리를 했어. 뭐 라임 색깔 형광을 처리를 했나 봐요. 저 형광을 처리를 하고 나서 특정 부분만 그 형광을 제거를 합니다. 특정 부분만 형광을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요 형광을 제거를 하고 나서 계속 요 부분에 형광의 세기를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X축은 시간으로 나오게 되고 Y축은 형광의 세기라고 나와요. 요 부분에 여기가 지금 뭐 A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 부분에 형광의 세기를 계속해서 측정을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여기 부분도 형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 초기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의 형광 초기값을 가지고 있는데 형광을 딱 제거를 해요. 보통 형광 제거를 자외선을 비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형광이 제거가 되거든요. 자, 형광을 딱 제거를 했더니 그때 딱 형광 부분이 없어지면서 확 하고 형광 세기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인지질 이중층이 유동성이 없고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형광의 세기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실험 데이터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형광이 세기가 회복되는 걸,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던 다른 부분에 있었던 형광 물질들이 이쪽 부분으로 와가지고 형광을 채워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광의 세기가 회복이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세포막이라는 것은 그냥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이중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움직일 수 있더라, 즉 유동성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시 넘어와서요. 이제 막단백질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포막의 막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질의 수송 통로로서 작용을 합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 물질의 이 수송 통로에는 크게
통로 단백질이 있고 펌프 단백질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 뭐 확산이나 능동 수송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어쨌든 물질 수송의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막단백질 자체가 효소로서도 기능을 해요. 우리 효소라고 하는 거는 물질 대사를 이제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였죠. 생체 촉매. 그래서 효소로서의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외부에 있는 요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물질들을 인식 또는 다른 세포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포를 인식하는 세포를 인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호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에 어떤 신호가 전달될 때 이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신호 전달자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기능들이 있었어요.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특히나 진핵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포막이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를 할 거냐면요. 그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들이 이동을 할 거예요. 안쪽에 있는 물질이 바깥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바깥쪽에 있는 물질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물질이 세포막을 경계로 이동을 하는 그 이동 과정, 그 이동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확산이라던가 능동수송 이런 내용의 개념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